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정부가 4가지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우시티 혁신학교 논란과 관련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득 대비 연금 수령 비율을 40%에서 50%로 월급 중 보험료 비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 4가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황제 보석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긴급한 의학 조치가 불필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이로써 이 전 회장은 구속 집행 정지 7년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에 대해 반군 비판 기사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50명에 대해서는 국내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20살 김모 씨 등 5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가 구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며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네, 정부가 오늘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월 100만 원 안팎의 최소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4가지입니다. 보험료율 9%에서 13%, 소득대체율 40에서 50%, 기초연금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에서 조정해 4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운영 계획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소득대체율을 계획대로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묶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1안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겁니다.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 45%로 두되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는 것이고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에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각 안에 따른 실질급여액은 현행 유지인 첫 번째 안을 제외하면 100만 원 안팎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 체계로 최저 100만 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보장되게 한 겁니다. 2018년 실시한 국민 노후 소득 노후 보장편을 조사해서 1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약 95에서 108만 원, 적정 생활비 약 137에서 154만 원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최종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당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돌려보냈었는데 청와대가 이번 개편 방안에 대해 공적 연금 개혁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기금 고갈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전혀 담기지 않은 이른바 속빈 강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주무부처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하자 즉각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격노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나온 정부 개편안에 청와대는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아니면 앞으로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는데 보다 용이하겠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절차를 염두에 둔 듯 사회적 타협을 통해 최적의 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금 고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미래 세대에 치명적인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평가절하하고 정부가 무책임하게 4가지 안이나 만들어 국민에게 폭탄을 돌린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능후 장관의 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심 잃는 짓은 안 하겠다. 이런 욕심을, 정치적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보험료율,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 역시 재원 조달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고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 인상 없는 소득 대체율 50%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연금 개혁의 공을 국회로 떠넘긴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시각차는 분명합니다. 국회로 넘어와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접점을 찾기까지는 오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결국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이 보석은 특혜가 아니며 황제 보석 비판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주장까지 내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취소 배경이 궁금한데 일단 이호진 전 회장 보석이 취소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안에 이 전 회장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인데요. 재판부는 보석 취소 이유로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 결정을 했던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전 회장이 도망갈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왔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의사의 관찰과 투약이 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 측은 이 전 회장과 비슷한 암 환자도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40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같은 해 4월 간암 등을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구속 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수감 기간은 2달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회장이 법원이 지정한 곳을 벗어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며 이른바 황제 보석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오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앞선 재판에선 이 전 회장 측에서 최근에 황제 보석 논란에 배후 세력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오늘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재판은 이 전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난민 인정 지위를 얻었습니다. 법무부는 2명이 모두 언론인 출신으로 예멘에서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써 반군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박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50명에 대해서는 국내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달이죠.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최초로 무죄 구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대검찰청에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가리기 위한 판단 지침이 마련이 됐고 이를 근거로 구형한 겁니다. 오점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취지의 판례를 새로 정립한 것은 지난달 1일입니다. 이후에 대검찰청은 이른바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가리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10가지의 판단 지침이었는데 이 지침이 전국 검찰에 하달된 뒤에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주지검이 20살 김모 씨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5명에게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여호와 증인 신도인 김 씨 등은 앞서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김 씨 등이 대체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마련한 판단 지침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정에 서는 게 아주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무죄를 선고받아서 깨끗한 양심으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과 또 국가의 법 모두 존중하면서 따를 수 있게 된 것을 홀가분하게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이처럼 검찰이 구형해서도 무죄 구형 사례가 나옴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며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편성과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결정권자인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행사되던 정치 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며 방송법 위반 처벌을 처음 적용하는 이번 판결에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 내용에 개입을 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특히 국가기관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방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는 1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얼어붙은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만 2차례나 회동했는데요. 일단 다음 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는 합의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만 2차례 만났는데요. 일단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오는 1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임시국회에서는 민생법안과 현안이 다뤄질 예정인데 유치원 3법이나 탄력근로제 확대 등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은 만큼 원내 수석부대표가 다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현안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후 회동 중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야 3당은 여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마땅한 해법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불가피한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당이 입장을 내놓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권력구조 문제와도 연결된 만큼 원포인트 개헌과 함께 논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손학규, 이정미 대표 단식은 오늘로 벌써 50회째, 내일이면 열흘째에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차관급 고위공직자 16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모두 교체했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들을 주요 부처 차관에 배치하는 등 내년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와 호흡을 맞출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동시에 바꿨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 기획비서관과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을 그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중소기업부 차관, 조달청장,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16명이나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올해 경제 성적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와대 참모진들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정책 실행력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달라. 청와대는 이번 인사로 비서관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조만간 참모진 개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핵심 국정 목표였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렸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는 적극적인 주문을 이번 인사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45%, 반대가 44%로 5차 범위 내에서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로 지지도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반대는 취임 후 최고치입니다. 갤럽은 이번 주 조사에서 주로 여성, 50대,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추가 하락했다며 반대 이유로는 경제 문제를 꼽은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쌀값 때문에 그러죠, 쌀값. 민주당이 농민들하고 반하는 그런 가격을 제시했잖아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안은 24만 원이에요. 19만 6천 원 제시한 거예요. 이게 농민들이 받아들이겠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하면 농민들이 민주당 대표님 만나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왔겠어요. 근데 안 만나주시는데요. 이게 좀 그렇죠? 그러면. 아니 나 저 전라도에서 왔는데요. 일차 공원 취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민들 심정 이렇게 몰라줍니까? 이해찬 의원님 말이 안 되지 이거! 지지했던 열성 지지자입니다. 나쁜 놈 소리 들어도 치사하고 비겁하다 소리 적어도 듣지 말아야지.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가십시오. 이해찬 의원님. 아이고 대통령!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해서 뽑아준 문재인 정부 민주당 대표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농민들이 거의 저 전라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새벽부터 짜증나다. 참여 계세요. 대표님 그래도 뭐라고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가십시오. 국민들 아예 안 만나시고 그냥 가시는 건가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국민들 내면하고 지금 나가시는 겁니다. 소통 안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닙니까? 대표님 입장은 내실 건가요? 가서
엘리베이터 왜 그랬어? 가시오. 기자들 다 공고신호 들고 있어. 그리고 저리 가시오. 이야기하고 있었어. 이제 동적 국민이라 근데 민주당 다 없는데. 자, 화이팅! 잠깐만. 더불어민주당 카풀 택시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택시업계 산업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카풀 서비스 대책과 관련된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에게 택시업계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 대책을 수립하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서비스는 허술한 운전자 검증과 사고 보상제도 미비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만든 특별 대책반 TF 소속인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 보좌관이 카카오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국면을 중재하던 의원실에서 협상 당사자인 카카오 측으로 이직을 한 겁니다. 최기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카카오 측이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발표하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50대 택시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택시 노동자들 또한 중소기업 서민들을 죽이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최소한의 밥그릇은 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논란이 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해결할 중재안을 내놓겠다며 카풀 택시 특별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여기에는 재선인 전현희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화성시가 지역구인 권칠승 의원까지 의원만 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F 소속인 권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가 이번 달 초부터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 대외협력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의원은 최 씨가 이직하기 전인 지난 10월 30일에 카풀 TF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와 카풀업계 사이 협상을 주재하던 의원실에서 협상 당사자인 카카오 측으로 이직한 겁니다. 택시기사 분신 이후 하루 만에 민주당 TF 긴급회의가 열린 지난 11일에도 최 씨는 국회 동향을 살피기 위해 의원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TF에 합류한 뒤 최 씨의 이직 소식을 알게 됐다면서 TF 활동을 하면서 따로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씨 역시 자신이 직장을 옮긴 것이 부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혀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 의원님은 알지도 못했고 제가 이쪽으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이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업에 가서 경험하는 것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함께 보내주신 거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카카오와 택시업계 사이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완전한 합의는 어렵겠지만 택시업계의 이 전반적인 동의와 합의와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해와 또 카풀업계의 이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을 어느 정도 동의를 이끌 수 있는. 민주당은 적극적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아직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이 함께하는 3자 대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대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오전 조합원 총회를 열어 공사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조합 간부 지명 파업과 21일 조합원이 참여하는 경고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임금 7.1% 인상과 총인건비 제도 폐지, 정규직 전환자의 근무제도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리용호 외무상에 이어 미 국무부 고위급 인사가 베트남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 사전 답사 성격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는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그가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되는 베트남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램버트 부차관보 대행이 지난주쯤 베트남을 방문했다면서 대북 제재 이행 촉구 등 통상적인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에 대한 사전 답사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트남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유치 의지를 양측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침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달 말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재확인하며 장소는 비행거리 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이동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지면서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인 베트남과 함께 인도네시아, 몽골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미 국무부는 램버트 대행의 베트남 방문 목적에 대해 개별적인 외교 논의의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북한은 미국의 2차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개최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정상회담 실무 준비는 물론 비핵화 협상도 진전되지 못한 만큼 미 고위급의 베트남 방문에 아직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 조율 중인데요. 벌써 10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이 내년도 이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10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연내 협상 타결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체결된 제9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납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최대 쟁점은 역시 총액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도 입장차가 크고 좁히려 하지만 여의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을 현재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 협상단도 150%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약 9,6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우리 측은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차 협정 역시 해를 넘겨 타결됐을 정도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작 이전부터 공평한 분담론을 내세우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예고해왔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증액 범위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에서 한미 동맹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10년 전 중단된 남북철도 협력이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 간 합의대로 착공식을 열게 됐는데요.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또 이를 통해 남북 관계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12월 우리 열차가 판문역에 들어서자 환영 축포가 터집니다. 남북 간 화물열차 정기 운행 개통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린 겁니다. 이 땅에 평화의 싹을 틔우고 번영의 꽃을 피우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매일 한 번, 모두 488번 도라산역과 판문역을 오간 남북 정기 화물열차가 남북관계 악화로 멈춰선 지 10년. 그동안 열차 운행이 거의 없던 판문역이 착공식 장소로 확정되면서 다시 한번 남북철도 협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하는 남북 인사는 모두 200명 정도로 우리 측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인사들이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지나 판문역까지 직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유류 반입과 착공식 비용 문제 등은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없도록 미국 측과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착공식 개최
및 대북 제재 면제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는 미측 또한 유엔과도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도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인 연내 철도도로 착공식이 개최되면 남북 관계는 당분간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착공식 이후에도 실질적인 공사는 어려워 남북 간 연결된 철길이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남북이 내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공동으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또 2020년 하계올림픽에 이어 장애인 올림픽도 남북이 공동 출전해 단일팀 구성과 개회식 공동 입장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여성 육아휴직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9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300명가량 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2,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고 여성은 7만 8천여 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또 독거노인 같은 취약 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또 치매 전담 시설 등을 운영할 사회서비스원이 내년에 설립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치매 전담 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고 산하의 종합 재가센터를 설립해 재가요양과 가사간병,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공공서비스 욕구 및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요양시설은 필수 운영 사업으로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고용 유발 개수가 크고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 향후 고령화 등으로 전체 산업 중 큰 폭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3만 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독거노인 등 취약 가구를 찾아가 건강관리를 하는 전문 인력 3,900명도 충원할 방침입니다. 간호사의 야근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는 데 9,300명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 생겨날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간호 인력이어서 간호대의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학과 정원의 30%까지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내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내년 초 개교 후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혁신학교 교육활동이 공교육 혁신의 방향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동반자인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 개교 후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헬리오시티 혁신학교 논란 속의 지정 여부 결정은 내년 초 개교 이후로 연기됐는데요. 넘치지만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큐 TMI, 오늘은 혁신학교입니다. 자, 박성원 앵커. 네. 대체 혁신학교가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네, 혁신학교, 말 그대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학교를 말합니다. 기존 공교육의 획일적인 커리큘럼보다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위주의 새로운 학교 형태인데요. 쉽게 말해 입시 위주의 교과서 중심 수업 대신 토론이나 체험학습, 협력 수업을 강화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끌어내겠다는 취지인데 2009년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혁신학교가 진보 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혁신학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현재 전국 혁신학교 수는 1,525곳, 지난 10년 사이 100배 넘게 증가한 셈입니다.
하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바로 학력 미달에 대한 우려입니다. 한 학기 동안 맞춰야 하는 진도가 있는데 그 진도를 다 끝내지 못하고 학기가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감 때에도 혁신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자들은 혁신학교 지정이 학생들의 성적 하락은 물론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적으로만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건 설립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자율형 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 의견도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헬리오시티 혁신학교 갈등. 일단 교육계는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경기장 가운데 곧 불법 시설물로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2천억 원이 들어간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그런데 복원이냐 존치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입니다. 눈 덮인 산을 보니까 지난 2월 올림픽 당시와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올림픽 때 세계 최고의 스키 시설이라고 불렸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강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입니다. 다시 돌아온 겨울, 지금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입구부터 눈에 띄는 건 덕지덕지 붙은 복원 반대 현수막입니다. 전에 없던 철조망도 길게 세워졌습니다. 주민들이 입구 250m 구간에 이렇게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가리왕산은 사실상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시설 철거가 얼마 남지 않자 주민들이 나선 겁니다.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며 교대로 현장을 감시합니다. 지금 이걸 해서 관광을 해야지만이 조금 국민들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복원이 100% 된다 이러면 막막한 거 아닙니까 사실 먹고 살 길이. 알파인 경기장은 애초 국유림을 빌려 만들었습니다. 임대 기간은 올해 말 끝납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약속대로 시설을 철거한 뒤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국유림 임대 연장을 요구했지만 거부되면서 경기장 전체는 내년부터 국유림을 무단 점거한 철거 대상 시설물이 됩니다. 반면 강원도와 정선군 등은 시설 일부를 남겨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천억 원을 들여 만든 시설을 곧바로 허무는 게 합리적이지 않고 복원 과정에서 환경이 더 훼손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커지자 산림청장이 직접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복원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변경할 사유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산림청장님의 입장을 또 범청의 입장을 지금 내놔야 될 그런 시점 아닙니까 이게? 정부는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고 강원도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원이냐 존치냐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2천억 원짜리 올림픽 시설은 불법 시설물로 전락할 운명을 맞았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전남 보성 녹차밭에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는 등 빛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빛의 왕국이 된 녹차밭, 김범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구비구비 녹차밭이 그림같이 펼쳐진 대한민국 녹차 수도입니다. 땅거미가 지자 화려한 빛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영화 겨울왕국에서 착안해 마법의 힘이 느껴지는 빛의 왕국이 펼쳐지자 관광객은 탄성을 연발합니다. 너무 예쁜 것들도 많고 사진 찍을 거리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커플분들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인공 눈이 내리는 광장에 녹차꽃 만송이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포토존과 함께 대형 LED 스크린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프로포즈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카드를 다는 터널과 이글루 돔도 마련됐습니다. 주말에는 길거리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뿜어내는 화려한 감동과 매일 밤 쏟아지는 인공 눈 그리고 각종 체험거리는 관광객 여러분에게 겨울밤의 낭만과 새해의 큰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난 1999년 밀레니엄 트리를 시작으로 한국 기네스북에도 오른 보송 차밭 빛축제. 겨울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보송 차밭 빛축제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함께하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남자 행세를 해온 가해 여성은 피해자가 자신이 여자인 것을 알고 화를 내자 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수리비 통제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의 응급보강공사가 비용 분담 문제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건물주 대표단이 응급보강공사와 정밀 안전진단에 동의했지만 비용 분담을 놓고 구청 측과 의견이 갈려 본격적인 보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구는 민간 건물인 만큼 보강공사와 진단비는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며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안전기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한 뒤 건물주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KT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고압적이고 무책임한 선별 방침을 거부하고 피해가 실효적으로 보상될 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망을 동원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접수하고 업종과 규모별 피해 기준을 협의해 개별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그제부터 영화 로마의 극장 개봉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극장 대부분은 지난해 옥자 개봉 때처럼 스크린 배정을 거부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3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비티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과 넷플릭스의 만남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은 이 같은 예술영화 전용관을 비롯해 전국에 40군데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루 1, 2회 상영에 그치는 곳도 많습니다. 로마를 상영한 이 소규모 영화관의 경우 평소보다 4배 많은 관객이 몰리며 특수를 톡톡히 누리게 됐습니다. 작품성을 충분히 입증받아서 국내 관객들도 개봉 전부터 많은 호응이 있어서 저희가 개봉을 결정하게 됐고요. 저희가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예매율이 가장 높은 영화고요. 하지만 전국적 극장 흥행 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국내 상영관의 90%를 차지하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해 옥자 개봉 당시와 마찬가지로 영화 상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극장 개봉 후 IPTV 등 부가 판권으로 넘어가는 기간을 협의 없이 위반했고 국내 영화 생태계를 무시하고 있다며 날을 세웁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개봉한 지 이틀 만인 오늘부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지난해 옥자 논란 때보다 더 커졌다고 분석합니다. 이틀 차이로 개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존의 한국 영화 상영관을 존중한다는 의미보다는 아예 다른 플랫폼으로서 오히려 자기 개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좀 선전포고로까지 보여지는 형편입니다.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넷플릭스의 노이즈 마케팅이란 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많은 사안을 고려해 국가별로 배급사와 의논해서 개봉 일정을 결정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연인이자 오랜 파트너로 잘 알려진 미국의 배우 겸 연출가 손드라 록이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지난 11월 3일 골수암에 따른 심장마비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으며 6주나 지나서야 알려진 이유는 분명치 않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1968년 데뷔작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으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손드라 록은 1976년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무법자 조시 웨일스에 출연하면서 인기 배우로 발돋움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Yes or Yes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1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트와이스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Yes or Yes가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10연속 1억 뷰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도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는 2도가량 높지만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며 무척 춥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전북 동부에는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보온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했습니다. 다만 울릉도 독도에는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최고 7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북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남부지방은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도 영하 6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도입된 혁신학교, 뉴스큐 2부에서 혁신학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민 입장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